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 2021년 특별전 트라우마 15분과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김기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기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기라 작가님은 현재 이번 전시에서 욕망이란 세션에서 작업을 선보이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회화에서부터 영상, 조각, 설치까지 다양한 매체와 방식의 특유의 위트를 더해 냉철하리만큼 이를 꼬집어내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이번 전시 참여 소개,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을 중점으로 해서 제 고민들을 혹은 이제 사회적 고민들이나 문화적 관점에서의 그 개인들 혹은 개인이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됐는지 또 역사를 통해서 혹은 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개인의 문제 혹은 이제 개인의 고민들을 통해서 조금 전체의 사회 시스템이나 혹은 문화적인 또 형태나 뭐 관점들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혹은 그걸 탐구해 보는 작업을 하는 김기라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사실 이제 회화 지금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회화도 했지만 또 드로잉이나 혹은 비디오, 조각 설치 중심의 그 형식은 좀 다양화돼 있고요. 또 지금은 다층적인 관점으로 해서 타장르,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컬렉티브 작업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이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타인들이나 혹은 다른 문화인들, 전문가들은 어떤 그 관점을 갖고 또 세상의 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고민하는 그 장으로서 또 참여함으로써 또 그런 그 고민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형식보다는 내용 혹은 이제 개념 관점으로 해서 형식을 다각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부분에서 좀 넓히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번 전시 통해서 선생님 스틸라이프 연작을 몇 점 보여주시는데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전시를 통해서 현장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 반응이 이게 그림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름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해하고 또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고찰하는 되게 뜻깊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 출품작을 중심으로 선생님하고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또 시민분들이 주신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스틸라이프 연작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틸라이프는 2007년 혹은 이제 2008년, 9년, 10년 중에 많이 제작돼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리지 않고 있고 이 전체 시작은 사실 2006년에 아르코 주빈국으로 스페인에서 했던 이제 마드리드에서 했던 아르코라고 하는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설치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편집증 환자로서의 비밀 정원이라고 하는 어떤 설치 작업을 염두에 두고 또 전시를 하러 갔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2006년이었으니까 제가 영국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던 시기고 또 이제 그런 공부하는 시기에 그, 여러 것들은 경험하고 이제 먹거리들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공부나 하고 생활에만 집중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04년 전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자본주의와 뭐 개인 혹은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의 인간 혹은 개인이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됐는지 또 이 표준이라는 것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요. 어느 날 이제 2006년 아르코 아트페어면서 또 이제 전시 주빈국으로 해서 스페셜 전시에 이제 참여했었을 때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 설치 다 끝내고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미술관 중에 하나죠. 프라도 미술관에 갔었는데 그 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니타스 회화 이 정물화 전시가 있었고
하나는 그 고야의 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야의 전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작가임에 틀림이 없고 또 왕실 회화를 그렸던 왕실 화가로서도 이제 명성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나서 그 주변으로 혹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 시대상들을 그리는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렸던 그 화가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사실 그 고야였었는데 그 우연히 보게 됐던 그 바니타스 회화를 보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졌다는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회화를 그리면서 재현이나 이제 그 보호 그리는 거에 익숙한 이제 그 이런 프랙티스 연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선생님 이거 회화 그냥 띄워놓고 해도 되게 비싸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제 화면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을 제 작품을 계속 보고 하니까 조금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뭐 제너럴하게 뭐 그냥 괜찮으시죠? 얘기한다면 네네 그 예를 들자면 어, 그한 10호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모니터 정도 되거나 그거보다 좀 큰. 근데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정물화 숙제가 있었고 계속 재현해서 그걸 똑같이 보고 그리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것들이 무의미하고 왜 그려져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도 없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재현하고 따라를 그린 거에 이제 지겨워졌던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그 의미 없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정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입시를 하면 맨날 그리는 게 수채화를 했기 때문에 정문을 무지 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관점에서 혹은 이제 학생적 관점에서 맨날 그리는 그 정문화가 너무 지겨웠어요. 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프라도 미술관에 간 그 10호짜리, 15호짜리 정도의 여러 가지의 그 정문화를 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 메시지라든지 그 순간과 그 죽음과 혹은 인생의 덧없음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 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는데 어느 날 3일째 되는 맨날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충격에 빠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서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노를 하면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거의 경비원이 조용히 오더니 너 저거 훔칠 거니 이렇게 얘기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닌데 또 저기 너 저거 굉장히 비싼 거고 너 훔치면 바로 경찰서에 가는데 너 정말 저거 훔칠 거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래요. 그건 뭐 농담이겠지만 근데 속으로는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냥 갖고 싶다는 거 이상을 넘어서 그 16세기, 17세기 그 마스터 페인팅들이 혹은 이제 바리타스 그 페인팅들이 가졌던 색도 혹은 이제 그 묘사도 개념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기도 했지만 이 감동을 어떻게 하면 나도 다시 그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고민하다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시대에 가장 스틸라이프는 뭘까?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9세기에 아시지만 19세기, 17세기, 15세기의 어떤 그 르네상스 시기에 아주 부흥도 있었지만 다시 이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는 식민화돼 있고 제국화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그 방식에 착취하고 뺏고 혹은 이제 부를 창취했던 그 방법들을 그 꽃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비쌌던 그 시대에 가장 비쌌던 꽃들을 그 화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가지고 그 의미들을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물질과 불싼 그 어떤 꽃의 의미들을 뭐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미 죽어 있는 것들의 그 정물들을 그려냄으로써 너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비도덕적이고 그 비율적인 시대에 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지만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너무나 잘 아시지만 상징주의 회화라든지 뭐 어떤 그 낭만주의 회화들이나 뭐 이런 고민들 보시면 많이 그 아이콘들도 많이 숨겨서 이야기들 숨기는 그 작업들이 그 중세나 그 시기에 많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런 20세기의 회화들을 혹은 이제 글을 낼 때 어떤 관점에서 다르게 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언제나 음, 배가 고프고 또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었던 건 여전히 그냥 한국 음식이 아니라 빵이나 혹은 소시지 혹은
감자칩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봤던 그 책이 그때 봤던 책이 패스트푸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네. 영화였었고 또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크푸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미국주의와 그 아메리카니즘과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화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표현할 때 그럼 내가 20세기의 후반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정물은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였고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한 계기가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서 나갔는데 그럼 정물은 뭐지? 20세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정물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건 뭐지? 딱 봤는데 그때 보였던 게 플리 로든밀이라고 그래서 그 4달러 그 맥도날드 버거 세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 저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뚱뚱하고 통통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통통하거나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오게 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저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선 어머님이 만들어줬거나 아니면 지방 태생이기 때문에 지방의 그 토속적인 음식들을 한식들을 중심으로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서울에 올라왔더니 저와 같이 먹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죠.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건 시간들이 바쁘다는 얘기고 또 각자의 그 시간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시간들을 좀 슬프게도 좀 패스트푸드 간편하고 좀 이렇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과 장소에 다시 놓여지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몰랐어요. 제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고 뚱뚱해지고 있고 이렇게 그좀 소위 말하는 뭐 돼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학도 마찬가지로 혹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지방이 끼고 저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나를 망쳤던 혹은 우리가 소비하는 그 소비 방식이 그 어떤 음식과 맛보다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마크라든지 혹은 상표를 소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소비 촉진하는 방식이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근데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그 힘의 논리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리즘, 컨스버리즘 혹은 이제 뭐그 임페리얼리즘에서 제국주의나 어떤 지금 식민주의나 모든 것들이 문화적 신민이나 어떤 소비나 혹은 이제 이런 그 한 사회를 그 문화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방식이 그 시대와 뭐 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저 그 패스트푸드를 처음에는 사진 작업으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사진 작업으로 많이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옮김으로써 회화와 사진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회화는 더 순간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택함으로써 혹은 이제 얼음이 빠지면서 광고에서 차용하는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슬로우 모션으로 얼음으로 해서 이렇게 코카콜라가 더 이렇게 청량하게 튄다든지 아니면 담배가 계속 올라가지만 그 뒤에 그뭐 파리가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좀 썩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혹은 이제 그걸 그렇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구조로서의 개인에 펼쳐진 스펙타클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이 정물화가 되게 중요해졌고 사실 엄연히 따지면 페인팅이기도 하지만 이건 설치 작업에 가까운 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뒤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나 어떤 그 벽면 색깔을 고풍스러운 혹은 이제 노엘 그린이나 노엘 레드, 노엘 블루라고 하는 것들을 택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혹은 진행 중입니다. 왕실에서 보여지는 어떤 혹은 이제 귀족의 어떤 공간에서 보여지는 색들을 이용해서 그 설치에 뭐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저 액자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액자는 또 키치스러운 금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액자들이죠.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들기보다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하거나 이태리나 어떤 유럽에서 좀
그 영국에서 만드는 액자들을 선호해서 그것들을 구입해서 같이 결합시킨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정물들은 사실 사회적 기호, 문화적 기호 혹은 취향이나 어떤 경제적 뭐 기호라든지 이런 문화 상대성이라든지 문화 전시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의 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 네이션이라고 해서 정크푸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거기에서 1달러 버거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프로덕트 미트라고 해서 고기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보여줘요. 또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도 알려줘서 멕시코나 그 인접 국가에서 그 불법으로 이렇게 이민을 하면서 이민자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여주게 되고 또 맥도날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것의 맛에 길들여지면 뭐 너무 어린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뭐 어린아이들만 봐도 너무 잘 알겠지만 저걸 일단 먹은 어린아이들과 안 먹었던 어린아이들의 그 습성은 달라요. 굉장히 음식 같은 것들을 저는 음식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나 습관이나 뭐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족적으로도 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위나 습관, 태도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싸그리 뭉개뜨리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 그 어떤 맛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빨리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다른 것들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좀 느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관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런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어떤 그 죽음을 암시하는 그 음식들을 좀 피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2009년 7년, 6년, 8년 정도에서는 아직도 한국은 계속 바빴던 시기고 또 그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 또 이제 말하자면 성장하는 그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또 유행처럼 저렇게 이제 그것들을 소비하는 어떤 방식들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커피를 소비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때 사실 그 맛 혹은 취향, 기호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이런 문화적인 유통에 같은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브랜드 스타벅스나 뭐 혹은 뭐 여러 카페 이디야나 뭐 어떤 브랜드를 보고 이렇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인 거죠. 저도 여기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소비를 하는 소비자로서는 계속해서 이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작게나마 좀 그려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뭐 혹은 이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걸 보시는 이제 관객들의 대부분은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걸 보니까 배고파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가끔씩 배고플 때 저 음식들을 보면 빨리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라면처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의 그 라면처럼 그 인스턴트로 돼 있는 것들이고 그 인스턴트라고 하는 형태 맥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인까지도 혹은 어떤 사실 햄버거 피자라고 하는 형태의 그 음식들도 사실 다 패스트화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호를 저렇게 이제 기호화 돼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은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선생님 작업 봤을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저도 유학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이제 받았었는데 이번에 관람객분들도 보시면 제가 이것도 작품이란 게 그 자리에 있어도 관람객이 받아들이는 게 정말 시대나 흐름에 따라 다르다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먹방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고 음식이 이 세션에 있으니까 설명을 보시기 전에 이해하시면 먹방 그런 인간의 그런 거 얘기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저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 90년대생들이신데 자기네가 어렸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인싸인 아이들만 저 패스트푸드점에서 생일 파티를 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누가 생일 파티 뭐 맥도날드에서 하냐, 버거킹에서 하냐 그런 걸로 뭐 반에서 약간 인스 좀 말하는 아이들의 그런 가름도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상징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다르구나.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어요. 먹방 얘기는 혹시 작업과 관련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저런 거에 관심이 많고 혹은 뭐 저런 걸 좋아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싫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는 치맥의 사실 치맥의 민족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음식이 변화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저희가 소비하고 그 뭐 소비하고 먹는 것 자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식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욕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뭐 또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죽음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먹는다는 소리는 사실 살아있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모든 죽음을 소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풀도 나무도 혹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밥까지도 또 그 반찬까지도 혹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고기와 음료 모든 식료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그 생명의 죽음을 소비함으로써 이제 그 살아 있음을 이제 그 느끼는 건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그냥 희화되거나 혹은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죽음을 소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소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지점이 그 안에서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는 사실 프로덕트라고 하는 형태, 지금 그러니까 생산한다라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비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뭐 대면적 가치나 혹은 뭐 그 가치들의 어떤 교환들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과잉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먹방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 이제 그 남들보다 지금 SNS와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SNS나 혹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혹은 좀 더 자기가 맛있는 걸 먹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남에게 소개함으로써의 어떤 중요함들이 있지만 이 작업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것들을 소비한 것들을 그 소개하고 그것들을 함께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먹었고 그런 그 먹었던 소비했던 그 방식에서의 그 좀 정치 문화적인 또 이 세계에서의 그 소비 형태의 문화적 그 상대성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고찰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좀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닭을 의미 없이 그냥 닭이라고만 생각하고 먹었거나 아니면 소나 돼지나 소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었거든요. 근데 삼계탕에 있었던 그 닭은 사실 30일이 안 된 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치킨을 먹는 것들은 사실 먹는 치킨들은 그 60일을 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인 60억 인구가 넘는 이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 고기를 매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하루에 그 소비하는 양들을 생각하고 죽는 어떤 그 것들을 그좀 생각한다면 동물들 생각한다면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복지 운운하는 형태가 가소롭게도 너무나 많은 닭과 소와 이제 돼지들을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 프로덕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전자를 음, 전환시키거나 또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그 맥락 중에 하나는 GMO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GMO라고 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빨리 생산하거나 뭔가를 문제화 시켰을 때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그 가치들에 놀리거나 아니면 돈이나 그 어떤 자본에 대한 문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빠른 패스트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유전자 변형을 했었을 때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이제 이거 여기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좀 고민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
그 인싸라고 뭐 그냥 뭐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저도 이제 사실 어 19살, 20살 때까지는 피자와 햄버거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그 대도시에 있었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이 시민 대시민이 되는 혹은 이제 굉장히 그 제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련돼진 것 같은. 그런데도 우월감에 그것들을 한번 접하게 되는데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맛을 끊지 못하는 그 기름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정말 폭발적으로 감자튀김처럼 그걸 끊지 못하는 어떤 마약 성분처럼 변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소비를 적당히 어느 정도를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는 어떤 형태로서 혹은 문화적인 한 부분에서 좀 그 보면 좋을 면만 이 패스트푸드는 사실 과잉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품에도 그렇고 그림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이 과잉화돼 있고 이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문화적인 그 제국주의 방식에서 어떤 그 수익과 수출이라든지 혹은 그 인간에게 어, 가해진 혹은 현실의 앞에 놓여진 그 맥시멈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욕망들이 펼쳐져 있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너무나 선택지가 많은데 너무나 많아서 다시 그것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다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그림에서 그 한 장면에 보여준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것들 여러 개 반복함으로써 또 그것들을 다양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늘 접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혹은 그 음식과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소비의 형태와 관계의 형태들을 조금 작가의 입장과 태도로 이렇게 다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의 결과들인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관객마저도 그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그 고민들을 공적인 공공의 장소로 이제 편입시키면서 좀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하는 그 공론의 장이 다시 관객과 만나면서 향유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그런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좀 더 나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편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공동화되어 있는 어떤 그 사회에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작가가 그냥 먹을 거를 그리고 뭐 재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랬을 거고 왜 저것들이 스틸라이프로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본다면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던져져 있는 어떤 그 피상체의 어떤 그 형태들이 아니라 또 고민의 그 주체로서 혹은 또 이제 그 고민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어오는 대상으로서 그냥 주체로서 그냥 그것들이 존재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네덜란드 정글의 바니타스 개념이라던가 소비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자본주의, 상업주의 논리가 일상에 침투하고 참 인생이 헛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작가님께서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켰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대요. 조금 더 사실 그 요즘엔 되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19년 지나오면서 많은 지금 과도기에 살고 있고 또 19년 때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대면 시대 또 혹은 남을 더 배려하고 그 고민해야 되는 시기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가치를 공유하고 고민하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미래 세대에게 좀 희망을 줘야 되는 어떤 시기 같은데 지금 그것이 시험대에 올랐고 또 많은 고민들로 지금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이 결국 이제 좀 저는 그 19년의 코로나 시기 이후에 소비라는 것이 조금 더 둔화되거나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적당히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고무줄 텐션의 원리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겠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건 이제 저의 오만이나 이제 자만에 가까웠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집에 갖게 되니까 빈익빈 부익분 현상은 가중화됐고 또 저런 이제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이 너무나 더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그 거리상에서도 또 그, 그 어떤 배달이라고 하는 형태에서도 가장 그 쉬운 그 재료들로 그 돼 있으니까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어, 이 혐오라고 하는 부분과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형태의 그 거리감들이 더 이제 생겨난 것 같아요.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어, 갑자기 철이나 이제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또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V와 차를 바꾸고 또 엄청난 소비들을 또 다른 다양체의 소비들이 한쪽으로 집중됨으로써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받는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사회적 구조 안에 혹은 이제 경제적 구조 안에 이런 소비의 구조 안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건 너무나 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음식들 혹은 이제 이런 미래들에 펼쳐지는 그 공간들을 보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들이 많아졌던 시기고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 내일은 무슨 색이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고 그 내일은 나에게 더 밝거나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들을 조금 주고 싶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고자 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절망적이게도 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그 관점인데 내일은 검정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모든 세상의 끝 혹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제 작품들의 시리즈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난 시대에 썼던 그 생존을 알렸던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물이 좀 날 정도로 인도에서는 은쟁반을 두드렸고요. 또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이제 모래밭에 죽음의 100개의 무덤을 받고 또 뭐 너무나 잘 알지만 이태리에서는 그 오페라 그 베란다 그 콘서트를 했고 또 이 코로나기로 자기의 생존을 알리는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 저는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라고 하고는 나와 그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혹은 내 생존과 당신의 생존을 안녕을 바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작가들이 이제 좀 더 성찰하면서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일반인들 혹은 이제 작가가 아닌 그 관람자나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재난 시대에 작가들의 생각들을 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보다도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이제 모든 그 우리가 봤던 비현실적인 세계들이 결국 이제 현실 세계를 넘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가 그 비현실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비현실 세계를 이미 이제 체감하고 있고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혼자 누군가가 막 지도자처럼 생각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의 시대고 또 소통의 시대고 또 하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새로 도래하는 이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고민하고 또 그 개인이 어떻게 그 다르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공동의 의무 같은 것들과 책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미얀마와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벌어질 일이 아닌데 이게 21세기에 벌어진다는 뭐 이 측면에서도 그 정치인들이나 혹은 이제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니라고 또 자신들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전 전혀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뭐 그 코로나 시대 이제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고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제 진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진화의 문제는 이미 이제 접어뒀고 생존의 문제인데 그 생존을 어떤 식으로 가늠하게 할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물론적인 이 모든 이제 형태의 소비 같은 것들이나 유물론주 자본주의의 방식의 소비의 방식의 어떤 모으는 것들을 다 접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다 옮기는 방식으로도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자면 NFT 관련이나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공간들, 가상화폐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소비들이나 다른 공간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젠네시티하고 하럴드 제만이 얘기했던 그 임시 지적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공간 혹은 섬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형태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다 이동하게 되는 그 이제 현상도 보게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 유물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현실에서의 모든 물질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것들을 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다 옮기겠다라고 하는 장치들이 이제 보이기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이제 공동체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비하고 또 고민하고 그 좀 고민할 것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죠. 사실 그 메타버스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된다 해도 저희들이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비닉빈 부익부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 화폐의 그 소유에 따라서 이제 비닉빈 부익부가 나뉠 거고 그 안에서도 사실 그 데이터 거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비닉빈 부익부는 더 지금보다도 비현실적인 형태의 가상 공간에 소비라는 형태에서 더 처절하게 어떤 사람에게 자존감을 더 주지 않을 것 그 자존감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금 형태는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좀 사실 여러 생각을 하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이 좀 가깝고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부정을 통해서 다시 긍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좋은 것만 바라본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꿈꿔왔던 20세기의 후반에서 21세기에 그 펼쳐졌을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그 예단은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만들고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신세계와 가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의 그 내일과 미래는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형태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추하거나 혹은 이제 그 비루한 그 문제점 혹은 이제 좀 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미 준비하기 전에 그 미래는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미 미래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 보거나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제도나 규율이나 혹은 그 어떤 그 방어막마저도 지금 맞는 것들이 아무 없기 때문에 좀 언제나 역사 혹은 시간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간다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미래는 좀 저한테는 더 어둡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더 미래 세대들한테 좀 고민을 좀 떠넘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이건 부도덕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저와 함께 혹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새로운 세상에 좀 아름다움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의 가장 이제 문제는 젊은 세대부터 지금 뭐 나이 먹은 세대까지 혐오와 분노와 그 갈등과 대립과 이 분노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데
가상이라고 혹은 미래에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더 고민이고 또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철학자에서 보면 미래의 역사와 추의 역사들을 보면 그 언제나 작가들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추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물론 섹스피어의 뭐 4대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인간의 어떤 인성과 인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어두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부정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어, 좀 슬플 수도 있는 작업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슬픔과 분노와 뭐 어떤 좌절과 혹은 좀 어두운 어떤 그 형태의 개념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긍정이라고 하는 것, 또 혹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안에서의 좀 그 우리가 걱정과 우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지배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미래를 쉽게 예단 제가 뭐 뭐라고 미래를 쉽게 예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혹은 이제 또 그 고민해야 되는 어떤 시기로서 중요해야 되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시간들이니까 이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또 긍정을 통해서 위기를 또 극복해서 조금 더 다시 다른 세상을 좀 꿈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하게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라 전곡을 찔린 듯이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선생님. 또 많이 질문 주셨는데 그중에 좀 재미있는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 스틸라이프 연작에 다양한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작가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브랜드와 최애 메뉴가 무엇인지. 저요. 전 사실 다 좋아해요. 너무 근데 사실 패스트푸드로 피자를 뭐 사실 피자를 이태리에서 먹고 싶죠. 네, 또 그 각 나라별로 중요한 그 음식들 뭐 치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니까요. 네, 가장 처음에 치킨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그 핫윙은 네. 저한테는 저 하딩 성애자였어요. 너무 하딩과 그 비스켓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아, 제가 배가 막 또 막 이 몸집이 막 너무 거대하게 그 키는 안 큰데 막 옆으로만 늘어나서 조금 끊었고요. 또 하나는 피자는 사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태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니스에 이제 그 그러니까 리도가 아니라 그 자르디니 옆에 있는 피자집이 있는데 그 피자집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맛에 가까운 피자를 찾다 보니 한국에는 이제 막 여러 그 뭐라 그러냐 뭐 석쇠나 뭐죠 뭐라 그러죠 그 화덕이요. 화덕이라고 그러죠 화덕 안에서 이렇게 한 피자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토도 그 맛이 아니랬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가장 이제 그렇게 찾아다닌 그 시간마저도 사실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사실 선해하고 선호하는 그 피자는 도미노 피자 그냥 어, 도미노 도미노 피자 피자를. 네 도미노 피자에 그냥 그 더블 엣지에 그냥 네, TMI 아닌가요? 선생님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왜냐면 선생님 영상 작업도 많이 하고 영화 작업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신 영화나 드라마 있으세요? 라고 하시네요. 뭐 넷플릭스가 워낙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워낙 그 요즘에 대세고 또 이제 뭐 국민이니까 또 그런 그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반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그 관점들을 보여주는. 근데 요즘에 로봇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휴먼스라고 하는 이제 이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뭐 우주를 다루거나 시간을 다루는 문제, 물리학적인 방식에서 인셉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또 다른 뭐 공포 영화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봉준호 감독 작품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곡성이라고 하는 나홍진 감독 영화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곡성뿐만 아니라 나홍진 감독 거는 이제
너무 잘 찍고 그 개념 샤먼과 뭐 음, 샤먼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을 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의미 있게 봤던 그 뭐 드라마 중에 하나는 그 영국 드라마인데 휴먼스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죠. 네. 시즌이 뭐 계속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인간과 이제 로봇과 같이 살게 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거고, 또 로봇이 가능한 이제 인간을 대처하는 어떤 신체와 정신으로도 조금 더 가까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관점에서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혹은 이제 로봇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게끔 하는 드라마였어요. 그러자면 어, 어렸을 때 사고로 그 신체의 95% 이상이 로봇을 한 인간이 있어요. 뇌와 감각만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 잘 생각해 보면 로봇캅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건 너무 이제 좀 극단적인 비유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95%를 로봇화 신체화된 사람이 있고, 또 그러니까 몸은 인간이지만 그 모든 형태의 이제 그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은 로봇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그 로봇인지에 대한, 혹은 그 관점에 대한 그 제도나 그 어떤 문화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이제 그런 그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 철학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또 그 뭐 좀 충격적으로 이제 그 파라다이스 러브라고 그래서 크리스탄 자비에 감독이 이웃집에 심해 사는다라고 하는 그 영화 말고,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검색을 잠깐만 할게요. 네. 파라다이스 러브. 네, 파라다이스 러브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있어요. 음, 그 울리 자이델이라고 하는 감독이거든요. 네. 울리 자이델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파라다이스 러브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약간 대중적이진 않아요. 근데 울리 자이델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 인간의 본성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본성과 어떤 인성과 어떤 그 사회적 관계와 그 취미와 그 입장과 태도들이 있는가를 좀 여실히 볼 수 있는, 저를 아주 성찰하게 하는 영화들 같아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파라다이스 러브, 파라다이스 호, 파라다이스 페이스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도 작업을 하셨네요. 오, 네.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네. 그 베이스먼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유럽에는 지하실이라고 하는 형태가, 네. 프로이드 관점에서 보면 지하실은 욕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보여지는 장소와 공간이거든요. 근데 네. 공간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취미 생활로 모아놓은 사냥과, 혹은 이제 그 안에서의 뭐 섹슈얼 디자이어, 그러니까 뭐 성적 욕망과, 혹은 취미와, 혹은 이제 모임과, 혹은 뭐 극단적으로 나치즘을 막 겪는 그런 네오 나치스트들이 그 갖는 어떤 그 공간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내 취미와 어떤 그 욕망들의 그 어떤 그 관계들, 혹은 인간이 갖는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음, 영화인데, 그 되게 다큐멘터리 관점에서 되게 좋고요. 또 이제 이 안에서 파라다이스 러브 얘기를 하자면, 잠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최하의 노동자가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그 임금을 모았던 그 돈으로 그 여왕처럼 살 수 있는 어떤 구조고, 거기 안에서 뭐 사랑과 돈과 뭐 그 욕망을 실현하는 그 권력 구조로서 사용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움찔움찔한 그 뭐 좀 거울처럼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뭐 세계화 시대, 혹은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시대, 혹은 여행 자유화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이 이동의 시대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가치와 그 문화적 소양과, 혹은 사회적
그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거에 좀 감동이 있었던 작업 같아요. 그래서 좀 모든 제가 이제 좀 보고 재밌어하는 작업들은 코미디 영화도 또 있고 뭐 다 공포 영화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감독들도 예술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고민들을 좀 대중 친화적으로 일반 보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신미성을 그 안에서 이제 공감과 몰입과 그 공통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형태를 공동체에 빠뜨림으로써 그 좀 더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게끔 하는 측면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좀 저를 보면서 좀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아서 조금 감동 깊게 본 것 같아요. 아까 그 영국 드라마 휴먼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 미술관이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을 주제로 비엔날레를 하고 나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인간을 모델로 만들어낸 완벽한 존재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인간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올해 초부터 저희가 이번 트라우마도 그렇고 전시 앞으로 이어지는 전시도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라던가 마음의 상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면서 교감하고 대화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하셨고 사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가 기획자로서 가장 찾고 싶었던 부분 전시 서문에도 썼었는데 저는 여전히 현장을 믿습니다. 물론 뭐 영화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시각 예술만큼은 저는 현장에서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선생님 짚으신 것처럼 대화라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공통 질문이기도 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역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인데 혹은 이제 지금 모든 사람의 그 경험들은 소중하리 만큼 너무나 아름다울 만큼 소중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인생을 살면서 제가 못 다 겪었던 그 경험들은 사실 타인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되고 그것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제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혹은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의 그 경험들은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족한 것들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졌지만 뭐 여유롭거나 많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갖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공감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술의 그 지점들을 찾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성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심미적이지 않다면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거나 혹은 이제 그런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난다고 하는 거, 시각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만난다고 하는 것과 그 경험한다고 하는 것, 혹은 이제 그것들을 그 체감한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이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경험들을 다 펼치는데 그 남의 경험을 어떻게 소비하고 또 자기의 심미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건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리처 사진전만 봐도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 상황과 장소와 그 시간들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이미지 하나를 통해서 다시 그 인간성과 인본이라고 하는 형태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상상계와 뭐 재현과 혹은 뭐 많은 뭐 어떤 그 감각과 색과 모든 그 설치의 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사람한테 다가설 수 있는 건 그 신미성 같아요. 그 신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 현대 사회 안에서 좀 함께 고민하고 동시대인으로서 좀 넓은 시선으로 좀 사회를 바라보는 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좀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만나는 것들이죠. 만남을 통해서 혹은 이제 저는 작가가 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지만 작품을 통해서 여러 관객과 만나는 중에 있고 그런 관객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얻어야 되는 또 다른 그 가치와 또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사람이 주는 몫이 아니고 제가 왜 미술을 했냐면 사실 미술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예술가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남에게 주고 싶잖아요. 혹은 이제 자기가 맛있게 먹기 때문에 남에게 맛있게 그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 혹은 고민이 되는 것 혹은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좀 공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신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안에서 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장치들이나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속성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예술이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시죠. 아무리 작품을 많이 좋은 걸 만든다고 해서 또 고민을 심각하게 한다고 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보여주지 못한다면 혹은 공론화나 공감할 수 없다면 혹은 조금 더 교류할 수 없다면 그건 무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술에 있어서 가장 커뮤니케이션에서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만남을 통한 공감이나 또 이제 어떤 경험들을 갖고 그것들을 통해서 심미성으로 심미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술이라고 하는 심미적인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또 고민하는 그 제안을 드리는 게 예술의 어떤 궁극적인 생각이라고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번에 너무 좋은 작품 작가님들 같이 했지만 현장에서 만나뵈면 많지가 않았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시고. 아쉽죠. 네. 네, 이번에 전시 보면서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작업들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고 좋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같이 전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고 또 이 전시가 조금 더 연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기간 내에 끝난다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영상으로 만난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요. 네. 뭐 어쨌든 이 작업들 작가의 혹은 이제 작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시나 혹은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립미술관에 그렇게 큰 전시들이 아주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시를 보면서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면 그 결실에 오로지 가장 중요한 건 관객이 많이 보시는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뭐 가장 중요한 발전과 혹은 이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대면 시대에 가장 어렵고 또 4단계로 조금 이 집합금지와 또 행사들이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많은 관심과 또 예술가들의 그 노력들 혹은 이제 이걸 함께 해주시는 큐레이터 선생님들과 기획자들 혹은 이제 여러 설치하시는 분들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을 조금 더 함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뵈서 그런지 어찌 지내시는지 항상 더 궁금하고 걱정돼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김기라 작가님의 작품이 출품되어 있는 대전시립미술관 특별전 15부는 트라우마 15부는 9월 26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선생님과 했던 토크는요. 미술관 유튜브에 녹화되어서 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